요즘에 이제 6차 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그 농업 관련된 데서 이제 한 며칠 후에 또 강의가 있어요. 창의상상 농업이라고. 창의상상 농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서 제조업 중심 도시잖아요, 여기가. 제조업 중심인데 이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하고 모바일, 이 SNS의 발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 PC 만들고 스마트폰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정보들을 휴대폰으로 바로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바로 이런 환경을 이용한 공유경제라는 게 있어요. 공유경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특정 공유경제 업체가 실험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청년 실업을 완화할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곧 쓸 책이 공유경제하고 창의상상 농업이 결합된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 자체는 이제 그 예전에 김남도 씨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패러디할 거예요. 패러디해서 그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김남도 씨를 저는 비판을 하는 책을 쓸 거거든요. 데프콘이라는 가수가 아프지만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비판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책으로 패러다임을 그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 이거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사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왜 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회가 되죠? 금 때문이에요. 금, 황금. 그다음에 축제.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를 거기서 서열의식을 갖는 그 특권의식을 즐기고자 하는 아주 그 인간한테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나 보이고자 하고 2, 3등보다는 1등이 되고자 하고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TV 광고라는 게요. 아파트 광고도 그렇고 화장품 광고도 그렇고 TV 광고라는 게 명품백도 마찬가지고요. 그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특권층이야.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걸 자극하는 게 그 자본주의 방식이거든요. 지금 강의가 지금 살짝 비껴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뒷부분에 없네 여기. 없구나 여기. 아무튼 좋아. 어차피 교육적으로 이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다지 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자면 한 1000년, 길게 따지면 한 10,000년 됐을까. 근데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역사가 200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0분의 1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더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곳에서 특권의식을 느끼고 그 화폐, 돈을 써가면서 더 편하게 살고 이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시부족 사회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 잘하는 그거를 하면서 같이 즐겼고요. 그 중에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사냥을 해와요. 그래서 사냥을 해오면 그 사냥해온 것을 다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 몸이 아파서 사냥을 못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먹었고, 그 대신 그 사냥꾼들이 차지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슴뿔이라든가 못 먹는 거, 먹을 수는 없는 거, 사슴뿔이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뭔가, 일단 뭐 깃털을 하나 꼽아준다든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뿔하고 먹지 못하는 것에 사슴뿔에서 그걸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자기가 사냥을 잘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돈하고 언젠가부턴가 재산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동물적인 본능이 나오는 건데, 공작이 꼬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펼치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거든요. 나 잘났어 이거죠. 나 잘났어 이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스포츠카, 명품백 이런 식으로 잘못 흘러온 거고, 그렇게 잘못 흘러오게 만든 그 유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도한 사람은 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흘러가게 하고, 야 부자가 돼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야 주말에 니스 이번에 테러나 니스 해변가에 가려면 말이야, 지금부터 여행 갈 때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남들이 다 즐기고 또 특히 특권층이 누리는 행복이 더 멋진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우리의 그 현재 의식 구조가. 그 유엔 미래보고서 공동주자인 이제 그 박영숙 씨가 독일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북유럽 쪽은 조금 더 좀 자본주의에서 멀거든요. 그 의식 구조가. 그래서 박영숙 씨가 이제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교사가 의사를 시키고 싶대나 무슨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별로 이상한 말 아니죠. 나 우리 애 교사나 의사 시키고 싶어. 별로 이상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영숙 씨 남편이 정신병원을 예약했답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닌데, 그 박영숙 씨 남편이 듣기에는 얘가 히틀러가 됐나? 히틀러 아저씨가 갑자기 빙의가 됐나? 왜 자식 직업을 미래에 뭘 시킨다고 그러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병을 예약을 했답니다. 자, 그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이미 현재 비정상적인 사고를 살고 있는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강의를 좀 해보자면은, 이거 그러니까 1번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그러니까 미래형 인재는요, 부모가 믿고 맡기는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걸 정리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크고 이상적인 꿈과 목표인데, 자, 제가 일부 처음에 이제는 이거 잘해야 되고 이거 좀 잘해라고 말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실업자로 만들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단기 목표를 가질 때 주로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크고 이상적인 꿈과 목표를 자기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럼 자, 여기서 크고 이상적인 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접근해서 저걸 이룰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30년에서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게 사라진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뭐가 사라지냐면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 패스를 하면은 잘 살 거야. 명문대를 가면 잘 살 거야. 이 자격증을 따면은 아마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영적 자격증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뭐 거의 모든 자격증, 의사 자격증도 의미가 없어질 거고, 교사 자격증도 의미가 없어져 이제. 학벌과 자격증의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단기 목표라는 건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저 3만 넘으면 평지가 나와. 이런 거예요. 저 고개만 넘으면 돼. 그런 세상에서는 단기 목표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세상에서는. 근데 인공지능 로봇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산 넘어 산이거나 아니면은 넘어야 되는 의미 있는 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냥 이거만 남는다니까요. 이게 재미있게 살거나 재미없게 살거나만 남아요.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 자체는 인간하고 멀어지니까, 생산력의 일은 멀어지니까. 그래서 크고 이상적인 목표를 아이들이 갖게 되면은 쫓기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 중간고사 때 너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와, 응?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 엄마와 나는 엄마가 먼저 가고 너가 죽을 때 내가 참 보람되게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집에서 오가는 대화 자체가요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그 사고의 폭이 좁아지면 안 돼요. 왜냐면 사고의 폭이 짧은 거를 잘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의 장점은 뭐냐면은 상상력을 통해서 사고의 폭을 굉장히 넓히는 것을 인간이 잘하고, 그것을 하는 인간만이 뭐를 하냐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인문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인간의 삶은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미나 윤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시야가 짧아지면 그것은 점점점 인간이 로봇화되고 인공지능화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되면 크고 이상적인 꿈과 목표를 갖게 되면은요, 많은 시도와 작은 실패를 통해서 애들이 좀 일찍 발견해요. 뭘 일찍 하면 흥미와 재능을 좀 일찍 발견해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를. 근데 그게 부모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좀 더 진짜 자기 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부모가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어져요. 우리 아이의 재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점수를 매겨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자, 영어 잘하는 재능, 수학 잘하는 재능, 여러 가지 예체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놀고 게임을 잘하고 등등등 있는데, 그거를 1차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그 점수를 동등하게 줘야 돼요. 그래도 국영수 아니겠어? 이 순간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나요. 순간 진로주도 잘못되고 순간 실업자가 더 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실업자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불행한 실업자가 있고 행복한 실업자가 있어요. 미래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행복한 실업자가 되거나 불행한 실업자가 되는 거구나요. 근데 자, 불행한 실업자의 문제가 뭐냐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 실업자 됐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라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게 불행한 실업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실업자는 뭐냐면 자기가 어차피 이거를 좀 즐기는 쪽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연봉이 아니라 그래도 난 이거 하는 게 재밌어. 그게 이제 행복한 실업자는 좀
직업 선택부터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직업 자체가 사라졌을 때 이 턴을 되게 잘합니다. 방향 전환을 잘해요. 그게 행복한 실업자예요. 불행한 실업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전공을 누가 시켰지? 엄마인가 아빠가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자, 자괴감하고 그 과거의 그 선택에 대한 후회로 빠져버려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믿고 맡기는 부모한테 컸어요. 보니까 자기가 그 전공 선택할 때 엄마 아빠가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원망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단은 원망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게 가지를 않아요. 과거로 다시 회귀되지는 않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그때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즐겼으니까, 자기가. 근데 그렇게 자란 애들은 여기서 좀 더 유연하게 그 제2, 제3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실업자는 일은 안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불행한 실업자는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돈이 안 돼. 계속 돈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한 실업자는 제2, 제3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돈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전부터 사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학부모한테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때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요, 10대의 준 전문가 되기라는 게 뭐냐면, 자, 재미로 전공과 일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행복한, 실업자라는 것은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짧게 갈 수도 있잖아요. 한 6개월 실업하고 다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실업자는 그게 짧아요. 그 노는 기간이. 그 재미로 전공과 일을 선택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략 인간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느 정도는 그게 진로 적성이 구분이 된답니다. 구분이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 부모가 성적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 아이의 성적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자유롭게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 어떤 아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미용사가 되겠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남자애가, 그렇다면 물론 그 가까운 친척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모가 미용사였다고 쳐요. 그런데 걔한테는 디자이너의 기질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자이너, 훌륭한 디자이너, 그 다음에 훌륭한 건축가. 그러니까 아이가 미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의사의 품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초등학생이 미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알았어, 너는 방과 후 수업을 하지 말고 미용 학원을 가. 엄마가 이태리제 가위를 사주고 그거 엄마가 한 2-3달 저축하면 살 수 있어. 마네킹하고 그 가발을 한 5개를 사줄게.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 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10대쯤 됐을 때 가위질을 잘할 것이고, 그죠? 일단 손기술이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능력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럼 그 애는 분명히 중학교 때의 특정 뭐를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이제 진로지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진로지도가 늦으니까 중학교 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미용사가 될까? 디자이너가 될까? 의사가 될까? 아니면 무슨 기계 설계를 할까? 그죠? 고민을 하다가
쭉 보니까 중학생이 되면 인간의 두뇌에 어떤 상황이, 어떤 발전 단계가 오냐면 그때 비로소 서열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그 단계가 되면 서열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현재 미용 기술이 굉장히 좋지만 이 미용을 전공하지 말고 일단은 대학은 의료공학으로 가자. 의료공학. 내가 디자인 능력도 있고 손기술이 좋으니까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중학생이 돼서 서열의식이 생기면서 더 존경받을 만한 직업으로 딱 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놈식 네가 3대 독자인데 무슨 미용사가 꿈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그럼 걔는 뭐냐면은 일단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인생인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일단 두뇌에서 도파민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더 영리해지고 내가 더 멍청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차라리 미용 기술을 가르쳤으면 두뇌가 지속적으로 영리해집니다.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만약에 의료공학을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미용을 배운 애들은 중학교 때 뭐가 잘 되냐면 단어 암기가 잘 됩니다. 영어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인생 전체의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 전체. 자, 행복한 실업자는 왜 제2, 제3의 직업이 떠오르죠? 인생 전체가 동기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자기는 그냥 사는 게 즐겁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어려서 주입받게 되면 세상이 불안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직업 중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다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이상하게 자꾸 꺾어. 엄마, 아빠가. 세상의 반은 하면 안 되고 저기 존경받지도 못하고 위험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아이는 평생 동기부여에서 뭐가 각인이 된 상태냐면 세상의 실패율은 50%야 무조건 이렇게 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업자 상태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제2, 제3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50%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50%밖에. 그러니까 지금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기부여하고 적응 능력인 거죠. 좀 압축해보자. 자, 중학교 때는 어휘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맥락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중학교 때예요. 중2 정도는 돼요. 중2 정도는 넘어야지 우리가 단어라는 것은 모두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술 영어든 법률 영어든 모든 영어가 예술 영어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초등학교 때 아무리 가르쳐도 얘가 외우는 것 같지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착되는 나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교육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믿고 맡겼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또 이상하게 중학교 때 동기부여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멘토가요. 제가 멘토링을 많이 해봤잖아요. 멘토가 너 이렇게 해야지 좋아 저렇게 해줘라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동기부여가 제일 잘 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멋대로 산 놈이 제일 잘 됩니다. 동기부여. 걔네들은 뭐냐면은 방향을 턴해서 즉 이렇게 계속 나쁜 짓 하고 뭐 말썽 피우고 뭐 소년의 갈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이 라인에서 그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살았잖아요. 이렇게 쭉 살다가 여기서 멘토를 딱 만나. 멘토가 야, 너 이 방향은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근데 그 10대 애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감명을 받고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감명을 받아요. 10대들이.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면 또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친구 따라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같은 수준밖에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이 두 개가 결합되면 더 좋아요. 그 멘토가 뭐라고 말해주면은 자기 동기로, 자기 결정성과 자기 주도성으로 살아갔던 애들은 그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가속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턴을 딱 한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갑니다. 굉장히, 그건 공부가 됐든 기술이 됐든 예술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 가속도예요. 12세, 13세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산다는 그 느낌의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멘토링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데 지금 중학교 학부모라서 지금 상당히 제가 난감합니다. 왜냐면 13세를 넘어버렸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선생님이나 멘토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가면 엄마 아빠의 손을 떠나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부모의 말에는 따르는 것 같지만 반항심이 더 생깁니다. 반항심을 계속 저축해가는 거죠. 그게 나중에 말년에 나와요. 말년에. 엄마 아빠 말년에 이상하게 같이 살기 싫어지고 요양원에 맡기고 싶어지고 정말 그래요. 심리가 그렇게 돼요. 인간은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같이 대화가 되고 친구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권위적이었던 부모들은 그 자녀의 그 중뇌 쪽에 뇌 깊은 곳에서 감독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저절로 나이 먹을수록.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잔소리했던 엄마, 때렸던 엄마 이런 것들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이 안 돼. 멀리 떨어져서 연락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작 멘토가 필요할 때 즉 어른들의 말을 알아들을 나이인 중고등학교 때 부모의 통제력이 아이하고 완전히 멀어지게 되면서 한국에는 문제가 뭐죠? 한국에는 진정한 멘토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지만 예전에 그 교사분 일단 그 실질 수익도 줄어들었고요. 교사분들이 예전보다. 예전에 교사는 스승이라는 의식이 더 강한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가진 멘토를 만나기가 확률이 너무 적어요. 미국에서 조사해보니까 빌 게이츠 재단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멘토링이 가능한 교사가 4%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4%로 나와요. 아무튼 그런 조사가 있어요. 빌 게이츠 재단 쭉 인터넷 타고 들어가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중학교 때는 일단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명문대에서 5% 안에 들 수 있다, 우리 애가. 그러면 공부를 시키세요. 명문대에서 5% 안에 들 수 있다. 근데 우리 애가 명문대,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학과에서 5% 안에 못 들 것 같아. 그러면 원점에서 생각하세요. 원점에서. 지금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우리 애는 지금 뭘 즐기고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켓몬고를 하기 위해서 속초를 간다. 만약에 우리 애가 그냥 휴학해 내겠어요. 선생님 우리 애 한 6개월만 휴학하고 또 1년만 휴학하고 아예 그 게임에서 고수가 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맨날 그거 가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빠질까 봐 이렇게 하고 있고, 방학만 되면 그냥 거기 가서 살고 하는 애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게임만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 거야. 그 이제 얘가 이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배고프면은 속초 무슨 여관으로 오면 돼. 그래. 나가서 게임하고 와. 만약 이런 엄마가 있다. 그럼 걔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예전에 이렇게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가도 하고 중학교를 가도 하고 고등학교를 가도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가서는 홈스쿨링을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근데 중학교는 좀 약간 늦었어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국영수 사과에 대해서 점수를 또 높게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 근데 딱 한 가지는 제가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자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는 강조. 왜 그럴까요?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영역 쪽에서 특히 중학교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께 한자 교육을 좀 스파르타식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한자 못 외우면 좀 패고, 이렇게? 그 엄마는, 자, 교감 선생님이 깨도 좋습니다. 좀 사인 좀 해주세요. 병원에 실려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이 그 환경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자기주도성을 잃어버리고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 있었잖아요. 저도 맨 맞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 동기를 잃어버린 애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동기가 필요한 거죠. 교감 선생님의 동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동기가 이미 부모가 상실시켜버렸는데 공부를 정말 즐겨서 하는 중학생이 어디 있겠죠. 한 몇 프로, 한 5%는 있겠죠. 근데 난 공부가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아침에 그냥 새벽 5시 때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직 학교 갈 시간 안 됐어? 나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무슨 아침밥을 먹고 가. 학교부터 빨리 갈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자녀 중에? 없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공부를 좋아하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명문대에서 오픈하는 애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걸 지금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그 어휘력 공부를 제가 꼭 시키라고 하느냐면 아이들의 이성이 아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가서도 키울 수가 있고 대학교 가서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는 벽에 부딪히는 애들이 누구냐? 중학교 때 어휘력을 안 키우는 애들이에요. 제3의 기회가 오질 않아요. 어휘력은 아이들의 IQ도 높입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그 연령